고1 학생들 좀 다르지 않았나요? 고1 학생들이 제가 이 학생들 그룹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자유학기 세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자유학기라는 것을 거치고 온 아이들하고 거치지 않고 온 아이들은 수업에서 리액션을 하거나 참여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조금 다를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아마 3월 말이니까 한 달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했을지라도 별로 이렇게 충격 아니면 이런 게 별로 없이 그냥 잘 지낼 것 같아요. 근데 현실 입시를 몸으로 한번 느껴보면 갑자기 아이들이 이게 뭐지? 패닉에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또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서 내신 성적이 쫙 나오는 순간 이제 이 아이들은 아니네. 내 성적이면은 이제 대학을 어딜 갈 수 있고 어디를 못 가고 이제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곳도 있고 내신으로 못 가는 곳도 있고 마구마구 헷갈려 할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때 내가 다니면서 배워왔던 그런 방식하고 그 방식으로 계속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내신에서 4등급이 나왔어요. 1학기,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 하고 4등급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뭐 4등급 별거 아니야? 그냥 이러고 4등급 하면 되지 뭐. 정말 그렇게 반응할까요?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죠. 그죠? 절대평가로 갖고 사실은 고등학교 갈 때 그냥 추첨을 했으니까 그런 게 4등급이면 4등급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 아이가 내신 4등급을 받고 나서 또 똑같은 방식의 2학기에 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해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떠들고 친구들이랑 과제를 하고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될까요? 또 엄마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쳤는데 성적표를 봤더니 내신이 4등급이에요, 평균이. 그러면 이제 손이 긴장돼서 떨리기 시작하죠. 이 내신으로 어디를 갈 수 있고 어디를 못 가는 거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을 뭘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또는 학과에 아이를 넣을 수 있을까? 이렇게 떨리기 시작하죠. 어딜 가야죠? 점집을 가서 2년 뒤에 사주를 보시고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내신이 오를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실 잘 안 올라요. 수능도 오를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실 잘 안 올라요. 오르는 아이도 있고 안 오르는 아이도 있어요. 이게 모두가 다 같이 공부하는 이런 상황이고 상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하고 친구들은 안 하면 열심히 한 내가 올라가죠. 근데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적인 이런 게 잘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내 친구들보다 내가 월등히 뭔가를 많이 해야지 내신도 바뀌고 수능도 바뀌는 거죠. 근데 되게 그런 일들이 흔한 일들이 아니에요. 되게 내신 성적이라는 게 바뀌어봤자 1등급, 2등급 한두 과목에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지. 언론에서 학종에서는 내신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좋고 사실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1학년을 지낸 지금 1학년이 1학년을 다 마치고 나면 2학년이 됐는데 학생부에 찍혀있는 내신 성적을 보면 입시가 이제 어떻게 될지가 뻔해요.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전형을 보면은 좀 있으면 21학년도 다 발표할 거예요. 이번 달에. 원래는 다음 주면은 발표해서 나와야 되는데 교육부의 약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약간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그 미뤄졌지만 그게 다 수합돼서 나오는 거는 한 2주쯤, 2, 3주쯤 걸릴 거고 개별 대학들이 발표한 것들은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21까지는. 그러니까 수시는 교과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고 특기자라고 해서 조금 있어요. 근데 별로 신경 쓰실 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내신이 4등급이 나왔어요. 1학년 때. 그러면은 내신 4등급으로 가는 대학에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학종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거고, 논술로 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아직은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들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수능 최저 기준을 높은 데로 넣는 게 좋을까요? 낮은 데로 넣는 게 좋을까요? 이게 경쟁률이 50대 1 정도 된다고 쳐요. 수시에서. 실제 50대 1 이상 된 데도 많아요. 50대 1 된다고 쳐요. 붙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아주 운 좋아서 붙는 거지 그것을 붙기를 기대하고 그 전형을 넣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 입시에서 제가 10분 안에 재워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말고 그냥 현실 입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수능이 높게 걸려 있는데 낮게 걸려 있는데 논술 전형에서 80대 1이 경쟁률이에요. 수능이 최저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수능 최저 기준을 안 걸면 돈을 더 준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교육부한테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에 논술에 수능 최저가 안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학생이 지원하겠어요? 많이 하겠죠. 그러면 합불은 뭐로 결정되죠? 논술 하나로 결정되겠죠. 그죠? 그럼 논술 하나로 결정됐을 때 정말 1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될 수 있는 논술 전형에 붙을 가능성이라는 게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없다고. 그냥 요해인 거죠. 그때는. 아니면 수능이 아주 높은 데로 가면 100대 1이지만 실 경쟁률은 그보다 훨씬 낮아요. 예를 들면은 한 50대 1 정도 된다. 근데 수능이 매우 높다. 그러면 실 경쟁률은 아마 한 5대 1? 5대 1도 안 될 거예요. 3대 1에서 5대 1밖에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된 아이들은 또 다른 데로 다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최종 합격하고 등록하는 인원까지 다 합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5대 1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붙을 확률은 한 2대 1 정도 되는 거죠. 수능만 통과하면. 그러니까 수능을 잘한다면 차라리 높은 데로 가가지고 이런 데를 지원하는 게 차라리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근데 다 지금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해요. 하지만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돼가지고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은 정시로 가야 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들 복불복이니 깜깜이니 금수저니 하는데 제가 보기엔 금수저가 아니에요. 금수저를 아니면은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 만약에 정시로 학생을 뽑아요. 그러면은 되게 인문계열 경우에는 수능 점수에서 거의 잘 안 틀려야 돼요. 올해 몇 개 틀리면 붙죠? 인문계열에서 되게 수능이 한 3개 틀리면 붙죠? 서울대 경우에 이과는 한 4개, 5개 틀려도 붙고 이 정도에서 붙어요. 역시나. 근데 수시로 붙는 아이들 수능 성적을 보잖아요. 별로예요. 아마 우리가 다른 대학보다도 수시 합격자들의 수능 성적만 비교하면은 다른 데보다도 별로일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수능 성적이 좋은 아이를 뽑겠다고 들면 정시를 들리면 당연히 수능 점수 좋은 애들을 쫙 채워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선택을 잘 안 해요. 대학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좋은 아이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뽑는 아이들을 많이 뽑으면 원하는 대로 뽑는 거니까 수능 성적 좋은 애를 뽑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안 늘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2002년이 되게 10%였어요. 수시가. 지금 현재 수시가 80%예요. 약 80%. 과거에 수시가 10이었고 정시가 90 정도였어요. 이 상태가 한 6년, 7년 지나면서 역전된 거예요. 이만큼 뽑던 인원은 쭉 내려와서 10몇 년 동안에 여기까지 떨어졌고 여기 뽑는 인원은 쭉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학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할 애들을 뽑죠. 못할 애들을 뽑는 대학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 상황에서 제일 잘할 만한 그룹들로만 뽑고 싶은 게 대학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한 10을 하다가 20, 30 정도로 올려놨는데 교육부에서 돈을 주면서 수시를 늘리면은 돈을 뭐 5억에서 20억까지 준다고 해요. 그래서 에이 돈 준대는데 좀 늘려보지 뭐. 그래서 늘려봤어요. 그러니까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시를 늘리게 되면 정시에서 뽑는 아이들보다 수능 성적이 낮은 아이를 뽑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정시에서 뽑는 아이보다 수시 늘 때 내가 모의고사에서 수능으로 예를 들어서 80% 정도 80점이 나와요. 그럼 수시 지원할 때는 80 이상 나오는 대학을 지원하지 80 이하로 대학을 지원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80점은 나오니까 내가 다 떨어져도 정시에서 80점 대학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이거는 내 교두공부고 이거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가고 싶은 게 수시의 마인드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더 높은 데를 가요. 그럼 그 높은 데에 넣은 애들을 대학이 뽑는 거예요. 그럼 대학이 뽑고 나면 그 아이들은 그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정시에 붙은 아이보다는 그 아이들이 수능이 낮은 거죠. 그렇게 학종이 시작됐고 학종이 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으로 뽑으면은 수능 점수가 낮은 애들을 뽑는 거예요. 수능 점수가 간간히 아주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영재고, 과학고, 외고 이런 애들을 뽑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외고나 자사고 애들을 뽑으려면은 수시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정시를 늘리면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외고와 자사고에서 수능 점수 좋은 애들이 다 와요. 수시에서 정시에서 못 뽑는 그룹은 사실은 영재고밖에 없어요. 영재고는 수시에서 일단 다 해결이 돼요. 정시에 남아있질 않아요. 과학고는 남아있어요. 이제 작년 자료는 못 봐서 그러는데 재작년 자료 보니까 과학고 그룹 가운데 수능 응시한 그룹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과학고 다 합쳐봤자 1,400, 1,500 그쯤 될 거예요 아마. 3분의 2는 수능 본다는 얘기예요. 거기도. 과학고도. 그러니까 정시에서 수능까지 뽑겠다 그럼 과학고도 뽑아요. 별 문제 없어요. 교과과정과 안 맞지만 어차피 아이들은 알아서 준비해서 오니까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재고 하나를 위해서 수시를 80을 늘리느냐? 그런 대학은 세상에 없죠. 그 영재고 몇 명을 뽑기 위해서 80%를 뽑고 그 다음에 정시를 20밖에 안 뽑는다? 이런 건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인 거죠. 수시로 뽑는 아이들이 대학 입장에서는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가 늘려간 거지. 자사 특목을 뽑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교육부에 돈을 타기 위해서 수시를 넣는 게 아니에요. 뽑고 났더니 아이들이 좋아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도 그 아이들이 잘해요. 이유가 뭘까요? 수능 성적이 낮아요. 이쪽은 수능 성적이 높아요. 정시 애들은. 근데 수능 성적이 높은 아이들보다 대학은 수능 성적이 낮은 아이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10에서 80까지 올라온 거고 80이 20으로 떨어진 거예요. 90이 2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수시로 뽑는 아이들은 뭐가 좋은 걸까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말은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시키는 것만 하고 또 빤한 문제풀이만 계속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빤한 문제풀이만 잘하는 아이들보다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뭔가를 하는 아이들을 대학이 더 좋아한다는 아니겠어요? 수능 성적이 낮아도 이거예요. 간단해요. 수시는 내신이 좋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되게 학생들을 기업체에서 직원들을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뽑아요. 얘가 뭘 했을까? 이 아이가 뭘 했나? 두 번째는 이 아이는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나? 세 번째는 이 아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아이가 과거에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신입사원을 뽑아요. 얘한테 토플, 대학 성적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이 세 가지 관점을 보기 위한 자료들인 거예요. 대학은 어떨까요? 대학도 역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1등이라고 뽑았어요. 근데 얘는 들어와서 예를 들어 10등을 해요. 고등학교 때 10등이라고 뽑았어요. 10등을 뽑았어요. 근데 얘는 들어와서 1등을 해요. 누굴 뽑아야죠? 10등을 뽑아야지. 그러니까 얘가 과거에 1등이었냐 10등이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우리한테 와서 1등을 할 거냐 10등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얘가 나갔을 때 얘가 그래도 잘 배워서 나갔구나 사회에서 인정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대학의 평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등을 뽑았더니 얘가 들어와서 10등을 하고 있고 나가서 별 평판도 안 좋아요. 그런 애 대학에 뽑으려고 들겠어요? 반대로 10등을 뽑았더니 들어와서 1등을 하고 평판이 좋아요. 그러면 과거에 1등과 10등의 차이가 뭐겠어요? 내신 성적으로는 전교에서 1등과 10등이라고 쳐요. 한 학교에서.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돼요. 근데 우리 눈에는 1등을 안 뽑고 10등을 뽑고 싶어요. 그러면 1등이 안 가지고 있는 10등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죠. 그게 뭘까요? 그게 말씀하신 이른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뭔지 잘 모르는 단어예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죠? 대학한테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요? 학교에 와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지금 1년하고 1개월 됐는데 1년 1개월 동안에 내가 뭘 공부해봤어요? 뭘 공부해봤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 말고 대인관계, 뭘 통해서 대인관계를 배웠어요? 같이 접촉하는 거 말고 같이 뭔가를 해서 대인관계를 늘린 건 없어요. 동아리, 어떤 동아리? 시사토론 동아리. 시사토론 동아리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토론 주제를 어떻게 정했어요? 그러면 관심사를 서로 내놓고 어떤 걸 주제로 할지에 대해서 서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주제가 예를 들어 환경이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환경이라는 주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하려고 했어요. 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뭘 읽어본 거나 찾아본 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어떤 걸 해봤어요? 책을 어떤 걸 읽어봤어요? 어떤 책?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기사는 한 권을 다 읽어봤어요? 어떤 기사였어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사연 관련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아는 용어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아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게. 그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어떻게 자기 주도적이 되겠어요? 억지로 자기 주도적이 된다는 거는 그건 형용모순이에요.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먼저 찾으려면은 찾는 방법이 수업 시간에 숙제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다. 이게 교과 수업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수업이 아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뭔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야지 선생님이 판서 쫙 해놓고 받았어. 그 다음에 문제 풀어. 이거 가지고는 아이가 뭘 원하는지 잘 안 들어가고 못 찾지 않겠어요? 그럼 아이가 뭘 하고 싶고 뭘 알고 싶고 뭐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걸 해보려면은 이런저런 과목의 수업들이 아이한테 이런 것도 해봐 저런 것도 해봐 하는 거고 동아리에 대해서도 무슨 동아리를 들지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너 이걸 왜 하고 싶니? 들어와서 이 동아리를 하면은 뭘 하고 싶니? 지금은 뭘 할 수 있니?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전에는 전에는 뭘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해보고 싶니? 이런 걸 물어보면서 이제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될 만한 뭔가 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되게 말하고 있는 동기와 의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수업을 통해서 하든가 동아리를 통해서 하든가 자율활동을 통해서 하든가 독서를 통해서 하든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아이가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야지 아이가 뭔가 이거는 관심이 있어, 이건 재밌네, 이건 호기심이 있어 라고 해서 그것을 뭔가를 공부해 보려고 들지 않겠어요? 네. 이게 출발이라는 거죠. 수능 점수가 높지 않아도 괜찮은데 대학이 뽑고 싶어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많은 학생들, 이런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대학이 뽑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거를 기록을 만들려면은 내게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들어와 있는 항목과 칸에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항목과 칸이 뭐냐면은 교과 세특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교과 세특은 교과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뭐가 관심 있고 하고 싶은지를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인 거죠. 이른바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숙제를 내준 것일 수도 있고 토론 위주의 학습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형 학습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되든 간에 또는 학생 주도형 강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준비해서 발표하는 이런 수업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간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참여를 해서 학생 스스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알 수 있게 뭘 하는 것. 모든 과목에서 아니죠. 한 학기에 한 번이라도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으면은 얘는 수시에 원서를 때까지 적어도 3학년 때는 수능 공부한다고 치고 적어도 4개는 이런 주제, 내가 뭔가 관심 있는 주제를 아이가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을 4번이나 해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 번만 있어도 돋보이는데 이런 걸 4번이나 해봤어요. 당연히 돋보이죠, 이 아이들은. 얘한테 너 수능이 몇 점이니? 이런 걸 왜 물어보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충분히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는데 대학 와서 공부를 잘할 준비가 돼 있는데 걔한테 넌 뭐 왜 내신이 이거니? 왜 내신이 1.5밖에 안 돼?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왜 내신이 2야, 3이야?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내신이 3이든 2든 1이든 등등에 대해서 별로 묻지 않고 괜찮습니다. 별로 이렇게 따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많을까요?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있는데 뭐 하나 한 게 없으면 그냥 고만고만한 아이로 그냥 묻히는 거고 뭐 하나라도 하면은 그게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했어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대학에서 수능 점수가 낮아도 뽑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금 80%나 뽑아요.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그러면 그 아이는 뭔가 다른 아이들이 없는 뭔가 하나를 하는 장점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장점을 우리가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의 시작은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1번이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 공부했던 경험이 되는 거죠. 1번만 잘 쓰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1번이에요. 그 3학년 학생이나 엄마 있으시면은 1번을 잘 써야 돼요. 괜히 어디 가가지고 돈 주고 그 이번에 3가지 쓰는 거 뭘 써야 돼요? 책 뭘 써야 돼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1번을 오로지 진실만을 진실을 쓰면 되게 그 진실을 읽어요. 잘 안 놓쳐요. 그런 거. 왜냐하면 사정관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본질이 뭐냐면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게 직업의 본질이에요. 그러려고 그 사람들이 사정관을 하는 거지. 성적 좋은 아이를 뽑으려고 하면 기계로 하면 돼요. 그 프로그램 짜가지고 엔터 탁 치면은 성적 순위로 쫙 만들어져요. 정시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정시 선발하는데, 사정하는데. 하루면 끝나요. 데이터 받아다가 착착착 이제 공식을 써요. 프로그램 짜서. 엔터 탁 치면은 지가서 탁 들어와서 그냥 쫙 세워져요. 그럼 더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짜가지고 줄 세워요. 그 두 줄을 맞추면 이게 맞춰진 거예요. 더하기 빼기 잘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몇 사람이 가가지고 애들 거를 샘플을 쫙 뽑은 다음에 전자계산기로 이제 손으로 탁 치기 시작해요. 손으로. 문제없이 다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게 하루예요. 쉬운 일이죠. 이렇게 하루 일을 하면
1000명이든 2000명이든 3000명이든 다 뽑아요. 하루 안에. 돈이 많이 들까요? 전기료가 하루에 한 10,000원쯤 들어가고요. 종이값이 좀 들어가고, 인쇄하는데 종이값이 들어가고, 잉크값이 들어가서 아마 기껏해도 한 20만 원 정도면 컴퓨터 감가상각비가 좀 있군요.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뽑으면 수능 점수 높은 아이를 뽑아요. 그런데 수시를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30억도 넘게 들어요. 30억도 넘게 들어요. 학교가 정부 지원금 받는 거 말고 학교가 꽤 많은 돈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시에서 이렇게 뽑아요. 그렇게 해서 뽑은 아이들이 수능 성적이 낮아요. 정시에서 뽑는 아이들보다. 우리가 바보네요. 돈을 30억씩 써가지고 일부러 수능 성적이 낮은 아이를 뽑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죠. 우리만 바본가요? 고대도 바보고, 포스텍도 바보고, 카이스트도 바보고, 다 바보예요, 대학들은. 왜 이런 일들을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뽑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뽑고 싶은 아이들에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교과는 그냥 시험 보고 줄 서 있잖아요. 논술 잘 몰라요, 뭔지. 누가 될지도 모르고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도 옛날에는 한때 했지만 지금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은 내신 성적이 높은 들을 다 뽑으려면 내신을 한 90점 쓰면 돼요. 그러면 우리 컷이 얼마가 나오냐면 되게 어떤 모집대이든 1.1 안쪽으로 들어가요. 1.1 안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어떤 마지막 해에는 만점자가 무수히 많았어요. 지원자가 그때 3명 받았는데 우리랑 딱 3명만 그 학교가 만점을 만들어요. 무수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관리가 되는 거죠. 이걸 풀어버리니까 제 만점자 수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수치란 진짜 아이의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수능 성적이 낮은 아이를 뽑는 이유는 수능보다 더 좋은 능력치를 가진 아이를 뽑기 위함이지 바보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시에서 뽑는 방식은 그러면 수능 점수보다 더 좋은 능력치라는 게 뭘까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른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하는 거고 한국말로는 애가 알아서 뭔가 공부를 할 줄 알고 지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책도 보고 친구들이랑 모두 같이 스터디도 해보고 이런 것들인 거죠. 결국은. 영어로는 자기 주도적이지만 한국말로는 친구들끼리 잘 어울려서 같이 책 읽는 동아리도 하고 같이 뭐도 같이 해보고 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과목에 대해 책도 읽어보고 수업 시간 숙제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자기 주도적인 것이지 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것들을 정말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알고 싶어서 고등학교 3학년 빼고 2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하면 되게 사정관대는 그것이 얘가 이거를 진짜로 열심히 했구나 라고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충 하면 대충 하는 거예요. 100명을 뽑는데 얘가 정말 이런 거 하나라도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런 애가 몇 명이나 될까요? 과거에는 정말 작았어요. 10년 전에 처음 이런 거 할 때는. 지금은 그래도 거의 얼추 많고 어떤 모집단위는 매수가 넘어가요. 이제 뭔가 했어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과거와 그러니까 10년 전과 현재가 달라진 게 과거에는 뭘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개는 뭘 해요. 그런데 진짜로 하는 경우와 가짜로 하는 경우가 구별하는 게 사정관의 역할이에요. 진짜로 하는 경우와
가짜 경력. 물론 속기도 해요. 확인할 수 없어요. 그건요. 100% 우리가 잘 뽑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우리 중에서도 실수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잘못 뽑은 케이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뽑은 아이들이 들어와서도 잘하고 나가서도 잘하고 평가도 좋고 저희가 그거를 매년 다 검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계속 늘려왔어요. 계속 좋았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에 비해서. 그게 어찌 보면은 무엇이 좋은 아이일까? 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점수가 좋은 아이가 아니라 점점 더 스스로 뭔가를 책임질 수 있는 아이, 거의 이제 어른처럼 어른이 돼 있는 아이, 성숙한 아이,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도 알고 스스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아는 아이들. 얘들이 이미 어른인 거예요. 그 어른이 90점짜리 수능 90점짜리 어른과 수능 100점짜리 아이가 들어와서 대학 공부를 하면 90점짜리 어른이 이긴다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공부의 내용과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같은 아이를 뽑는 거죠. 이미 어른이 돼 있는. 90점이라도 어른이 돼 있는. 어린이란 게 뭐겠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내가 스스로 지금 뭘 할 수 있는지도 알아요. 이게 어른이에요. 내가 과거에 뭘 했는가 이 문제와 내가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내신이 1점이다, 1등급이다, 2등급이다. 과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내신 성적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친구들과의 관계, 같이 뭔가 협력했던 일들, 내가 스스로 읽어봤던 책들, 내가 했던 동아리들, 했던 숙제들 이런 것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뭔지가 있다면 그건 정말 열심히 한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정말로 열심히 했던 경험이 그게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하나라도 있으면 돋보여요. 2개 있으면 이제부터 놀라워하죠. 얘는 어떻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도 하기가.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수업 듣고 숙제하고 이러고 바쁘지 수업 들으면서 뭔가 상상하고 이게 이런 내용들이 이런데 어떻게 적용될까 등등등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이런 거를 사고하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고하는 아이가 나중에 뭔가 새로운 지식, 창조적인 지식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것들을 해볼 만한 그런 아이가 아닐까, 그런 미래에 그런 만한 자질을 가진 아이일까라고 대학들이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들 100명을 데리고 있는 것은 꽝이에요. 우리가 100명을 뽑는다면 똑같은 아이들 100명 데리고 있는 건 잘못 뽑은 거예요. 이 100명이 서로 다른 자질을 갖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잘 뽑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입시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대개는 100명을 뽑으면 90명은 비슷비슷하고 10명은 달라요. 그 10명에 들면은 얘는 어디나 환영받는 아이예요. 어느 모집단이든 간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한번 복귀한 적이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얘가 1.7 등급이었어요. 부산에 있는 아이인데 이른바 이제 수능 점수로 하면은 사범대 낮은과를 갔어요. 수시에서. 근데 우리는 얘는 어딜 넣어도 붙을래라고 우리는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괜찮으면 얘는 사실은 어딜 넣어도 다 붙는 아이예요. 수시에서 경영대에 붙는 아이들은 좋고 뭐 그렇지 않은 아니에요. 보는 기준은 하나인 거고 여기서 붙을 아이는
여기서 그 10%에 들어서 좋은 아이로 붙는 아이들은 얘는 어디 나도 다 붙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보는 기준은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는 기준의 보편적인 것들은 뭐냐면 아이가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잘 했는가. 영어로 하면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요체인 거죠. 그리고 그 요체를 설명할 때 대개는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동기. 아이가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죠. 자꾸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해야죠. 수업 시간이든 동아리든 뭐든 간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하고 싶으면, 뭔가를 알고 싶으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구글에 물어보지 말고 네이버에서 구글을 물어본 다음에 더 뭔가를 해봐야죠. 이 네이버와 구글이 알려주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봐야죠, 자기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식을 확장한다라고 보통 부르고, 그래서 뭔가를 알아가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공부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성까지 좋아요. 친구들이 얘를 좋아해요. 그러면 더 아이한테 뭘 더 바라겠어요? 이미 다 갖춰졌죠. 친구들하고 잘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어갈 줄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친구들이랑 잘 해가지고 뭘 하나 만들 줄도 알아요. 체육대회를 준비하는데 아이들하고 잘 협력해서 일을 망치지 않고 잘 만들어갈 줄도 알아요. 싸우는 애들이 있는데 잘 화해시켜가지고 뭔가를 잘 만들 줄도 알아요. 어른이 된 거예요, 이게 어른. 다른 아이들이 갖고 있지 않은 뭔가 어른의 자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충분한 좋은 자질인 거죠. 그런 애라면 당연히 뽑죠. 근데 정말로 그래야죠. 정말로 그렇다는 것은 얘가 기록 하나가 있어서 이 기록이면 이런 과에서는 뽑아 이런 게 아니에요. 한 해에 1000명 보고 평가를 한 2~3천 명씩 하다 보면 무엇이 얘가 진짜 했는지 아니면 뻔한 문구로 만들어져 있는 건지, 한 해에 3,000명을 보고 한 10년쯤 이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학생부 뻔한 거 가지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뻔한 거 가지고, 이 진짜로 한 거하고 가짜로 한 거가 이게 직감적으로 구분이 안 될 것 같으세요? 거의 대충 구분이 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좋은 애를 골라내는 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선상에서 비슷비슷한 그룹 중에서 누구를 올리고 내릴까 해서 차이가 나지, 얘는 좋은 아이야, 그런 아이들은 누가 골라도 똑같은 아이가 골라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들을 또 면접까지 하잖아요. 그걸 또 확인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확인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대개는 실수하지 않아요. 속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 속는 그룹들은 탑 그룹에서 속는 게 아니라 되게 커트라인 선상 그룹에서 속아요. 여기선 관점에 따라서 미세한 부분에서 갈라지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뭔가 좋은 일들을 했고 내가 스스로 공부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갖추고 있으면 얘는 어딜 가도 돼요. 어딜 가도.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깜깜이라고 하고 금수저라고 하고 그래요. 금수저를 뽑고 싶으면 정시를 뽑으면 돼요. 그러면 강남 애들, 외고 애들, 자서고 애들 다 붙여요. 정시를 많이 붙이면 강남 자서고 애들이 확 늘어나요. 굳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금수저를 뽑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를 늘리면 알아서 붙어요. 금수저들. 뭐하러 여기서 금수저인지도 모르는데 뭘 금수저라고 알아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요. 모 장관 아들 대학생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는. 그러니까 대학이 뭐하러 깜깜이라 하고 금수라고 이런 짓을 왜 하겠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학이 되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있겠죠. 대학이 알고 싶어하는 어떻게 해야지 붙어요? 이거에 대해서 네,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이런 붙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저도 똑같이 설명하군요. 좀 다르게 설명하면 교과 세팅에서 아이가 정말로 노력해서 만든 수행평가 기록이 뭐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끌어낼 수 있는 선생님들이 수업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숙제 내주고 오케이 30점, 40점 다 똑같이 쫙 줘버리고 끝내버리면 그게 무슨 아이의 특징과 장점을 보여줄 만한 기록이겠어요. 동아리 그냥 똑같이 해서 우수하게 열심히 참여하였어요. 얘가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책 쭉 있어요. 요즘은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구나. 학원에서 경영대 넣을 거면은 뭐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공대를 넣을 거면 어떤 종류의 책을 다 이렇게 얼마더라? 들었는데 한다고 들었어요.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그 책을 쓰면은 유리해지고 저 책을 쓰면 불리해지고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보고 싶은 거는 얘가 이 책을 동기 왜 읽었을까 해요. 그러면 왜 읽었을까에 대한 기록이 독서에 이 책을 읽었으면은 수업 시간에 읽으라고 해서 이 책을 읽었구나. 아니면 동아리에서 이 책을 읽는 동아리에 있었구나. 자율활동에 있었구나. 봉사하다가 읽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른바 수업에 해당하는 교과 수업과 학생부 기록을 다 연동시켜서 교과 중심의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다 분절돼 있고 모르겠어요.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했으면 얘를 뽑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얘는 좋은 애라고 확신해야지 얘를 뽑는 거지. 얘를 뽑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얘를 어떻게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이렇게 했네, 이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이니 저런 프로그램이 있나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갈라지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알아요. 이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기는 저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학교는 이런 스타일로 쓰고 저 학교는 저런 스타일로 쓰고 그것도 알아요. 한 해는 속기도 하지만 두 번째 해까지 속지는 않아요. 대개는. 왜냐하면 다 복귀하거든요. 평가 끝나면 복귀하고 복귀해서 또 다시 살펴보고 그거 우리가 잘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그거 하는 게 직업인데 사정관들이 다음에 또 속겠어요? 그거를 그 학교한테 안 속죠. 한 해는 속아도 두 번째는 안 속죠.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10년이 왔는데 우리 스스로 내부적으로 평가해 보기에는 그 방식이 더 좋았으니까 수능으로 뽑는 거 좋았으니까 이만큼 늘어난 거죠. 그게 현재 입시예요. 고3도 올해도 그렇게 될 거고요. 고2도 그렇게 될 거예요. 고1도 고1은 조금 다르네요. 고1은 뽑는 방식은 비슷한데 고1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조금 진짜로 해야 돼요. 가짜로 하면 안 돼요. 진정성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진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고1에서 더 달라진 게 있다면 진짜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보가 더 축소될 거예요. 학생 정보가. 그러면 대학은 더 봐야 될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될 거예요. 1학년들 경우에는. 그러면 학생부 기록을 확인하는데 예를 들어서 1장 책을 넣어놨어요. 물어봤더니 안 읽었어요. 얘가 서류평가에서는 1등을 했어요. 면접에서 안 읽은 게 드러났는데 써 있어요. 얘가 붙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이 하나가 학생부 기록의 전체의 신뢰성, 아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완전히 깎아먹어버렸어요. 안 뽑아요,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해야 된다는 거죠. 1학년들은 아마 달라진 게 있다면 진짜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아마 1학년들은 학생들도 힘들 거고 학부모들은 더 힘들 거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힘들 거고 지금 2학년보다 지금 1학년이 더 힘들 거예요.
대학은 지금 1학년 뽑을 때 2021학년도 입시의 대학은 완전히 패닉이 될 거예요. 이제 언제 패닉이 되냐면 2019년 말 되면 대학이 이제 그러니까 2021년을 1학년도 입시는 2020년도에 3학년이 된 일이거든요. 2020년 3학년부터 대학은 정신이 없어질 거예요. 애들 모으면 학생 수가 뚝 떨어져요. 대학을 가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도 대학 가는 거 문제 없어요. 올해 그 추가 모집에 정시 다 끝나고 추가 모집에 150 몇 개 대학이 추가 모집했어요. 전체 대학이 몇 개냐면 우리나라에 338개쯤 돼요. 뭐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50 몇 개가 추가 모집해요. 충원을 못해서 현재 작년 입시가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약 12만 명의 학생이 빠졌다고 보세요. 12만 명이면 사이즈 2,000짜리 대학이라면 2,000이면은 2만이면은 10개 대학이고 60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330개 가운데 60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60개가 사라지면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 대학 진학률이 지금 70 쪽 미친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60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 100개쯤 사라질 거예요. 그게 시작이 2021학년도 입시, 즉 2020년 3학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1인 거죠. 완전히 새로운 입시 환경이 만들어져요. 완전히 새로운. 아이들은 골라갈 수 있어요. 대학은 정신없어요. 어떤 게 중요하냐 그런 관계 없어요. 무조건 등록할 의지만 있으면 대학은 뽑고 싶어 할 거예요. 많은 대학이. 상위권 한 10몇 개 대학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입시가 수시 모집도 마찬가지지만 정시 모집도 마찬가지. 입시의 그때 입시의 꽃은 뭐가 될 거냐면은 추가 등록이 될 거예요. 성적대로 입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센데 펑크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수시도. 우리 경영대 맨날 펑크나잖아요. 아시죠? 못 넣잖아요. 뻔히 알면서. 그럼 비슷한 거예요. 뻔히 펑크날 때 옛날 법대 시절 법대가 킥보를 뽑았을 때 서울법대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비밀이에요. 법대는 넣으면 된다는 걸. 넣으면 붙어요. 못 넣어요. 근데. 그러니까 법대에 붙은 아이들이 옛날에만 그 우리 학력고사 시절에 180점짜리 법대 있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만이 아니에요. 2000년에 들어와서도 그랬어요. 근데도 못 넣어요. 넣는 애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수시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수라장 같은 입시가 한판 만들어져요. 거기에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중3 보고 계시나요? 대한민국에 아무도 몰라요. 현재 시점에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되냐면은 공식 발표가 8월이긴 한데 시안이 4월 중순쯤에는 나올 거고요. 근데 그 4월 중순에 나온 시안 중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6월, 7월에 공론화라는 이름의 그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또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고3 말고 중3, 중2,
중1은 또 몰라요. 중1은 또 몰라요. 중3, 중2는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영어를 진짜로 해야 돼요. 수학을 진짜로 해야 되고 국어를 진짜로 해야 돼요. 영어를 진짜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적을 1등급 받는다, 내신을 1등급 받는다, 수능을 1등급 받는다, 이거 다 페이크예요. 가짜예요. 그 성적이 얘가 영어를 잘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진짜로 영어를 잘해야 돼요. 진짜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아이가 진짜로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거예요. 정말로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거예요. 국어를 진짜로 잘해야 돼요. 국어를 진짜로 잘한다는 것은 국어 내신 성적이 1등급인 게 아니라 책을 이런 종류 저런 종류 다양한 책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독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글로 옮길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국어 실력이에요. 진짜 수학 실력은 뭘까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문제는 풀어요. 근데 우리가 뭘 알고 푸는 게 아니잖아요. 푸는 방식을 알기 때문에 푸는 거죠. 내가 왜 이런 풀이가 되는지를 알고 푸는 게 진짜 수학이에요. 생각하는 것. 혹시 중3 때 또는 중2 때 뭔가를 준비할 수 있으면 진짜로 영어를 쓰고 말하고 읽고 해야 되는 거고 수학도 진짜로 해야 되는 거고 국어도 진짜로 해야 돼요. 그게 그 방식으로 고등학교 와서 마찬가지로 진짜로 영어와 수학과 국어를 하면 그러면 약간의 부모님의 이제 아빠의 무관심과 합쳐지면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이 절대평가되면 상위권 대학이 뽑을 수 있는 방법이 학생부예요. 근데 학생부를 진짜로 보여야 될 거예요. 면밀히 다 확인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진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고 국어 1등급이 아니고 진짜 국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능 가지고 절대평가를 했더니 만점자가 예를 들어서 3만, 4만, 5만이 나왔어요. 인성을 다 합치면 3만이에요. 학생 수도 다 줄어가지고 엄청 심각한 상황이 돼 있어요. 대학이 어떻게 뽑겠어요? 진짜로 뽑으려고 들죠. 숫자는 이제는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가 아이들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대표해 주질 않아요. 상위권에서. 그러니까 진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중1들은 잊어버리세요. 입시를 잊어버리세요. 그냥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학부모님들 학교랑 친하게 안 지내시죠? 선생님들 잘 안 믿으시죠? 선생님들끼리도 서로 안 믿기도 해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아이하고는 잘 지내세요? 전쟁이죠. 제 아이가 고3이에요. 둘째예요. 첫째하고 또 스타일이 달라요. 첫째는 이과였는데 또 문과예요. 더 가기 어려워요. 문과가. 그래서 이과를 가라고 했는데 굳이 꼭 문과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아이랑 화해를 하셔야 되고 아이랑 학교하고 선생님하고 화해를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서. 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화해를 해야 돼요. 전체로 보면은 학교와 학교 밖의 사회가 화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는 학교 밖 사회가 무지하다고 생각해요. 학교 밖 사회는 학교를 믿어주지 않아요. 이게 우리 문제. 그래서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지 같이 생활하고 커갈 수 있어요. 이게 잘 안 되시더라도 화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좋아져요.
부모님들은 학교랑 마음속에서 화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다 우리 아이한테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잘 고등학교 안 가요. 대학 학교. 첫에는 졸업식 날 갔어요. 처음. 첫에는. 둘째는 아직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가져간 거 있으면 가져다 주려는 가봤죠. 선생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저도. 이게 마음속에 학교와의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김영란법 이후로 더욱 안 맺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괜히 그냥 껄쩍지근해요, 그냥. 그러니까 잘 이런 거를 그런 상황 자체를 잘 안 만들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마음속으로 화해를 하셔서 선생님들하고 잘 지내는 일들을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들하고. 그래야 학교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탁광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자기 주도작습 아무리 얘기해봤자 결국 학생부를 쓰시는 분들은 선생님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학교랑 잘 화해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사실 마음속에서는 학부모들이랑 화해 안 하고, 그럼 학부모들만 화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도 마음속에서 화해를 안 해요. 내가 직업으로서 가르치는 아이로 보는 거지,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마음의 화해를 하는 것들이, 누가 알겠어요? 화해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만 아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이면은, 그런 마음들이 모이면은 학교가 조금은 더 신뢰를 받게 될 것이고, 그래야지 학교도 더 잘하려고, 선생님들도 더 잘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2022 이런 현재 논의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은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우리 학교가 해방 이후로 근대사회까지 쭉 현재까지 몇십 년 동안 우리 역사에서 마음속에서 특히 이제 70년대 80년대 이후로 우리가 느꼈던,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 학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모습에 대해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마음속에 화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하며 선생님은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신뢰를 안 하면 뭐가 되겠어요? 수능으로 뽑아야 돼요, 그치? 내신으로 뽑거나. 수능으로 뽑으면 뭐가 되겠어요? 아이들의 삶이? 이게 다 돌아서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수능 점수 지금 작년 수능 경우에 2문제면, 죄송합니다만 서울대에서부터 성대 몇 가지도 내려와요. 2문제입니다. 2문제 맞추고 못 맞추고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삶에서. 근데 그 2문제가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더 심각한 얘기는, 실제 그 사정일람 별로 안 보셔가지고 모르는데, 커트라인은 뭐가 만드는 줄 아세요? 수능 커트라인은 소수 둘째 자리가 만들어요. 소수 둘째 자리가 왜 만들어질까요? 선택 과목에 따라서 만들어져요. 차이를 아주 미니멈하게 다 대학들이 변환 표준 점수를 써가지고 줄여놔요. 하지만 서열이 만들어져요. 1점 차이로 떨어지나 0.001점 차이로 떨어지나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 0.0001이 선택 과목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른바 수능도 역시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입시를 하는 방식도 있고, 아이가 스스로 뭔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가 역량을 키워가는 이런 입시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선택의 음기점은 어디냐면은, 학교를 믿으면 이런 방식으로 가볼 수 있는 거고, 학교를 못 믿으면은 이제 수능으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입시를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을 세워야죠, 이제. 40만 명이든 50만 명이든 줄을 세워야죠. 우리가 100만 명이던 시절, 71년생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많이 태어났네요. 100만이 넘고 110만쯤 돼요, 71년생이. 어휴,
100만 명을 뽑는 방식은 줄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줄 세운다는 것은 얘가 누군지 모르고 뽑는다는 거예요. 얘가 누군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대학은. 줄만 세우면 되니까. 그런데 작년에 몇 명 태어난 줄 아세요? 36만 6천인가 그래요. 6천 몇백 명. 110만 가까이 있다가 36만이에요. 이게 2023쯤 되면은 30만 정도로 추산을 해요. 한 5년 뒤가. 30만이면 하나하나가 정말로 귀한 아이들이에요. 남의 아이가 아니고 정말로 귀한 아이예요. 왜냐면 걔네들이 우리한테 연금도 줘야 되고, 얘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우리도 연금 받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로 보면은 그 아이들이 잘 살아야지 그 아이들의 부모 세대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학교를 믿지 않고 줄을 세우면 걔네들의 능력치는 지금보다 결코 높아지지 않아요. 이른바 그 아이들 세대의 노동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수입이 떨어져요. 수입이 떨어지는데 학생 숫자도 인력도 줄어요.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산한 게 너무 조금이지 않겠어요? 그럼 그걸 먹고 살려면 아이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은 우리같이 큰 덩어리의 노인 세대를 부양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얘들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보면 세대 간의 문제예요. 큰 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세대인데. 우리는 사이즈가 많고 우리 아이들 세대는 사이즈가 정말 적어요.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 사이즈는 더 적어요. 근데 우리는 오래 살아요. 우리는 오래 살아요. 근데 오래 살면서 건강하냐? 아니에요. 의료비를 많이 쓰면서 오래 살아요. 그럼 그게 다 누구 짐이겠어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손자 세대의 짐인 거예요. 80 다 넘기실 거예요. 우리가 90이면은 우리 아이들은 60일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은 손자는 30이에요. 애들 다 세금 내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병원비를 우리 손자까지 짊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분명한 현실이에요. 이 어떤 현실로 만들어갈 것인가가 지금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똑같이 찍어내서 똑같은 노동 생산성을 갖게 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자기 자질들을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것인지, 그 선택지가 지금이에요.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선택하지 못해요. 믿음을 갖지 않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분기점이 단순히 수능을 절대평가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입시를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세대의 문제인 거고, 우리 세대의 미래의 문제인 거죠. 이 문제가. 결론적으로는 몰라요. 아무도 현재는.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 국민들이 학교를 믿으면은 이 학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살 거고, 학종을 안 믿으면은 그냥 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학은 쉬워요. 돈 안 써도 돼요, 이제. 대충 딱 쓰는 그 방식으로 돌아갈 개연성도 있고, 아니면은 현재 방식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믿지 않잖아요. 공정하지 않다고. 그럼 뭔가를 개선해야 될 것이고, 개선한다고 완전히 믿겠어요? 아주 어렵고 긴 이 개선 작업을 하는 거죠. 힘든 작업을 계속 해가는 거죠.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 눈 감고 쉬운 길을 택할 것인지, 이런 게 지금 2020에 걸려있는 진짜 이슈입니다.